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지 약 2달, 지금도 매일같이 전선에선 북한군이 갈려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고기 방패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군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러시아가 보여준 행보를 살펴보면 목숨값에 대한 보상보다는 자신들의 고철 무기를 적당히 처리해줄 청소부가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북한을 뒤통수 치기 바쁜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22mm, 152mm 포탄을 지원했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친밀 관계가 실제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와 리가넷은 현지 시각 15일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 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리아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대 예상 병력은 약 3,000명으로 현재 러시아로부터 개인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곧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리가넷은 덧붙였습니다. 쿠르스크주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공격한 곳으로 이는 곧 북한군이 후방 지원이 아닌 실제 전투에 임한다는 뜻인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무기와 장비 그리고 대규모 병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언론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지는 북한 군인 1만 명이 이미 러시아에 체류 중이며 이들의 역할은 분명치 않으나 곧 전장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러시아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은 3,000명의 병력 중에서 벌써 탈영병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리안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km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군이 수색 작업을 시작했으면서도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탈영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 그러고 보면 이미 10월 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이미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지난 10월 3일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군의 파병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당시 숨진 북한군을 두고 러시아에 지원한 탄약 등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군이 러시아 전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며 푸틴의 기대치는 어디까지일까요? 실제로 기아와 열악한 군사 환경에서 훈련받은 북한군이 과연 전장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전술의 뜻, 러시아 11공수 돌격여단에 속한 북한군 3,000명 중 벌써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리안스크주 경계에서 탈영했다는 뉴스는 북한군의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영과 망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선별된 인원을 골라 파병했을 텐데 여기서 이탈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군의 현 상황이 어렵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한 것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의지로 무려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자원 입대와 복대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주장, 신성한 공화국의 주권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겠다라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군대에 편입한 것이나 북한 청년 140만 명의 자원 입대 탄원과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단순히 군사적 대응보다는 러시아와 북한 정권의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선전 정치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독재 공산주의 체제가 오히려 선전 정치의 끝자락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원 입대 청년들의 홍보는 내부 결속을 위해 북한이 선택한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그 효과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체제 붕괴를 앞둔 정권의 발악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외부의 위협을 과장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체제 유지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남북 간 긴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북한은 이를 내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부각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의도는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대북전단과 무인기를 구실로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위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주 사용해왔던 선전 전략 중 하나가 청년들의 자발적인 입대였습니다.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140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와 복대에 자원했다고 하는데요. 2,500만이 차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인구에서 매년 입대할 수 있는 인구가 10수만 정도일 텐데 갑자기 이틀 만에 서명했다는 140만 명의 청년은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이러한 수치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청년들의 자발적인 입대 탄원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북한 정권이 내부 결속을 위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 정치는 오랜 기간 체제를 유지해온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이제 그 한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주민들도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과 현실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은 양국의 군사적 유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러시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전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효과를 목표로 기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군 파병이 과연 러시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한 병력 손실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의 러시아군 병력 수준으로는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병력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막대한 양의 탄약과 방어체계, 장갑차 등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며 전쟁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홀로 싸우는 형국입니다. 때문에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병력 부족 문제는 러시아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 문제로 전투력까지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북한군이 기아에 허덕이며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여러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군 내부에서도 식량 부족이 심각하며 그로 인해 병사들은 훈련보다 식량을 구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훈련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많은 병사가 영양결핍 상태이며 정신력만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과연 러시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파병된 북한군은 전투보다도 배불리 먹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해소 안 된다면 당연히 탈영병과 이탈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비전투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병력의 양만큼 중요한 요소는 병력의 질입니다. 단순히 많은 병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지난 2년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북한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다고 할지라도 그 병력의 훈련 상태와 전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러시아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군이 러시아군 내부에서 동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북한군과 러시아군 간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전장 내에서의 협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의 파병이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친 낙관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직면한 경제적, 군사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전투력은 의문스러울 뿐이며 러시아가 그들의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을 투입하는 것은 잠깐의 선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나토의 파병을 본격화할 명분이 될 수 있어 제 발등을 찍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층 강화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은 우리가 경계해야겠지만 그로 인해 러시아가 실질적인 전력 보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인민군 내 최정예 부대인 11군단 폭풍군단 1만 명 이상을 러시아로 파병하기로 하면서 이 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풍군단은 1968년 1월 22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한국과는 지독한 악연을 가진 부대라 할 수 있는데요. 전쟁 시 후방 침투와 주요 인프라 파괴를 목적으로 한 고강도 훈련을 받아온 정예 병력들입니다. 이들은 여타 보병부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으며 특히 충성도가 매우 높은 집단으로 한국전쟁 재발 시 큰 위협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과거 김일성이 이 폭풍부대를 두고 이 중 단 한 명이라도 일개 사단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한 발언은 이들 부대에 대한 김씨 부자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부대의 실제 전투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은데요. 특수부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훈련과 보급의 수준이 낮아 머릿수만 많을 뿐 현대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폭풍부대 상당수는 육군 특전사나 해군 특전사에 비해 훈련의 강도와 보급 무기의 질이 떨어진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전력이 베일에 쌓여 있다고는 하나 북한군 내 입지가 독보적인 만큼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는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무력 지원을 받는 강대국이라는 특이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듯 북한은 파병을 통해 단순히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군사적 및 기술적 지원을 대가성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6월 19일 김정은과 푸틴은 러북 조약을 통해 군사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문서의 제4조 조항을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는다면 각자의 법에 따라 지체 없는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련 해체 이후 1996년 폐기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되살아난 것인데요. 이 조항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로운 21세기 약의 축이 부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젤리코 교수는 텍사스 지역 내 언론기고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4개국을 1930년대 이후 출현한 새로운 악의 축으로 지명했으며 이들은 그 어떤 세력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북한과 이란은 수백만 발의 포탄과 수천 대의 공격용 드론을 러시아에 보낸 데 이어 200여 발의 단거리 탄도발사체를 포함 수백 발의 미사일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북한산 단거리 미사일 KN-23을 약 65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악의 축 중국이 생산한 막대한 부품이 러시아 전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 기업을 통해 이들 부품을 수입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들 악의 축 국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군사 분야 인재풀을 이용한 기술 교류 역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군사고문단으로부터 드론과 미사일을 혼합한 복합적 공중공격 방법을 학습하는 대신 드론 제어 및 GPS 신호 교란에 대한 정보를 이란과 공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북한도 서방 방공망에 대한 미사일 성능과 관련하여 귀중한 기술적 군사적 통찰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동안 핵잠수함 기술과 군용 위성 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러시아의 기술 이전으로 북한은 기존의 미사일 성능을 향상하고 정찰 위성을 통한 미국 및 한반도 주변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을 확보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천리마 일형 발사체에 만리경 1호를 탑재하여 정찰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시에도 대한민국 국정원은 러시아가 완제품 형태의 신형 엔진을 통째로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인 해커 지그프리드 박사는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핵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러시아의 도움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몇 단계 도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령 북한은 현대식 수소폭탄에 필요한 폭탄 연료인 플루토늄과 삼중수소의 재고가 없었으며 미 본토에 도달할 사정거리의 ICBM급 로켓 기술 역시 정상적 궤도로 발사된 적이 없어 유도와 재진입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라는 후원자의 등장으로 북한은 이런 격차를 빠르게 좁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는 일종의 실험실입니다. 사실 북한군은 전쟁 물자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훈련조차 치른 적이 없는 경험치가 제로인 군대였는데요. 이번 파병을 통해 KN-23 단거리 미사일 등의 성능을 시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기 체계를 개량해 외국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근거를 축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미 의회조사국은 러북 관계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식량과 석유 등 안보리 제재 품목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전체적인 수준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7억 2110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 규모의 98.3% 수준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좋다고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약해졌다는 판단은 섣부른 것인데요. 중국은 여전히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러시아의 약 9배, 북한의 약 10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 구매를 중단하거나 일단 구매 물자의 공급을 중단한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뿐더러 내수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역시 중국의 식량, 에너지 지원이 없다면 바닥부터 멸망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협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서방의 군사력과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미국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진핑의 전략과 정확히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베트남전과 욤키푸르 전쟁이라 부르는 제4차 중동 전쟁에 개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집트 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인민군 항공반항공군 소속 조종사 20명으로 구성된 파견대를 보내 이집트군의 미그 21 전투기를 조종했는데요. 이 조종사들은 전투작전에 참여했으며 일부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공중전에 능숙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조종사 외에도 지상승무원, 기술자, 통역사, 행정직원도 지원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향후 무기 시험 및 성능 개량과 관련된 귀중한 데이터와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더욱 현실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병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닌 훨씬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도박성 전략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 결정은 이러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전술을 관찰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계산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정은이 푸틴의 무분별한 전쟁 행위를 국제법을 무시해도 되는 전례로 오판하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에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동맹국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KN-23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신형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동맹국들은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파병을 국제사회에서 비난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과 미국 등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결정은 단순한 국제동맹 과시가 아닌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요. 이러한 북한의 도발적인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군사적 방어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무분별한 도박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번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도박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 공군의 주요 전력을 살펴보면 40대 미그 29, 56대 미그 23, 150대 미그 21 등이 있습니다. 각 기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나마 4세대급으로 분류되는 미그 29를 제외하면 현대 공중전에서 사용하기엔 구식 전력들이 대다수인데요. 가장 최신 기체라고 할 수 있는 미그 29조차 대북 제재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40대 중 절반은 실제 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출격시킬 수 있는 공군 전력은 사실상 20대 남짓한 미그 29가 전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평양 방어를 위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공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수천 명 이상의 총알바지를 대가로 러시아에게서 수호이 35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러시아가 이란에 이어 북한에도 전투기 생산권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했습니다. 이란은 북한과 함께 러시아를 지원하는 핵심 세력 중 하나로 자폭 드론을 비롯하여 다수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습니다. 러시아도 자국의 방공 시스템 등을 이란에 지원하며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관계는 곧 러시아가 이란의 수호이 35 전투기 생산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이란 내에서 전투기의 생산과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시설까지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란은 공군 전력의 확충을 넘어 독자적인 항공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이 단숨에 한국 공군 전력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 물량의 수호이 35를 도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란처럼 러시아에게서 전투기 생산권을 넘겨받게 된다면 낙후된 북한의 항공산업 기반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호이 35 전투기는 기존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한국 전투기와 직접적인 교전을 펼치며 대한민국 조종사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북한이 운용하던 미그 29 전투기만 하더라도 초창기엔 F-16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F-16이 개량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성능 차이가 상당히 벌어진 기체입니다. 한국은 KF-16을 F-16의 최신 개량 버전인 F-16V급으로 성능 개량을 완료하며 미그 29가 넘볼 수 없는 성능을 갖췄으며 여기에 더해 F-15K는 한 대만으로 4대의 미그 29를 상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력 차이가 심한데요. 하지만 수호이 35는 다릅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4.5세대 전투기로 공중전에서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마하 2.2 이상의 최고 속도와 3,600km의 항속거리, 1,600km의 전투 행동 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두 기의 AL-41, F-1A 엔진을 탑재하고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하여 우수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L-41 F-1A 엔진은 중국이 수호이 35를 수입하여 해당 엔진만 분해한 후 제니10에 장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로 고성능 엔진이란 평가를 받는데요. 게다가 러시아가 자랑하는 알비스, 이 페이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적 전투기를 150에서 25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고 3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추적한 30개의 목표물 중에서 8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호이 35는 OLS-35 IRST 등을 장착하여 우수한 시계외 교전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북한이 이전까지 사용하던 미그 29가 시계외 교전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았던 걸 고려할 때 수호이 35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시계외 교전이 어려웠던 북한의 약점을 메울 수 있는 전투기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수호이 35 수준의 전투기 전력을 확충한다는 가정하에 공군 전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 명의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2-3년이라는 교육 시간과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 양성한 조종사가 북한 전투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 군의 안타까운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신형 전투기를 넘겨받게 된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한이 수호이 35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 공군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F-35 전투기만 39대를 운용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20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5세대 전투기만
60대에 육박하는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F-15K와 KF-16, KF-21 등을 모두 합치면 시계외 교전이 가능한 전투기를 무려 26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설령 수호이 35를 도입하더라도 한국의 공군 전력을 압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미그-29와 동일한 수량인 40대의 수호이 35를 전력화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한국의 전투기와 비교하면 겨우 25%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란이 지난해부터 24대 수호이 35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40대 수준의 수호이 35를 도입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한국 공군을 위협할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기체 성능과 전투기 조종사의 실력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한 성능을 온전히 끌어낼 조종 실력이 없다면 공중전에서 격추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체계적으로 공군 조종사를 양성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한국은 T-50 고등훈련기와 TA-50 전술입문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조종사 양성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비행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편대의 일원으로서 각종 전술 상황에 맞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술 훈련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반면 북한은 이러한 체계를 갖출 여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인 미그-29조차도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북한 공군이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단계적 절차와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전투기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조종사 양성이란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우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도 일부 조종사를 러시아에 파병하여 어떻게든 조종 기술을 습득하려 발버둥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비행 훈련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된 북한 공군의 현실에서 잠깐의 파병만으로 필요한 모든 조종사를 확충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전투기 생산과 유지 보수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완성된 전투기만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란의 사례처럼 생산권을 넘겨받아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지만 결국 전투기를 유지하는 데는 각종 부품과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부품을 공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반도체 등을 비롯하여 주요 부품을 모두 북한이 생산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일부 부품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고강도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북한은 첨단 부품을 생산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방법은 결국 북한이 수호이 35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미국의 압박으로 반도체와 첨단 소재 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따라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과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보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중국조차 부품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다수의 최신 전투기를 유지할 수 있는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이처럼 한국은 북한의 공군 전력이 강화되더라도 얼마든지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군사작전이 그러하듯 방심은 금물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했다는 것은 언제든 다른 군사기술 이전과 협력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전투기 이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전력 강화 시도를 제압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오래된 군사격언처럼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미그-29와 수호이 27은 모두 1970년대에 초도 비행에 착수하여 1980년대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 4세대 전투기입니다. 북한은 이미 40대의 미그-29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력 중 그나마 한국 공군과 교전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전력인데요. 반면 수호이 27은 북한에서 도입한 전례가 없는 기체로 이번 파병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공군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두 전투기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공군을 위협할 수준의 전력을 보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전투기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그-29와 수호이 27은 러시아에서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던 전투기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받게 될 전투기는 신형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며, 이를 다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재정비 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고 전투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가지는 재정비 기간이 6개월 내외로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지금 당장 전투기를 지원받아도 내년 하반기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또한 부품 수급과 정비 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며, 미그 29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부품 부족과 노후화로 퇴역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전투기를 재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가 사용하지 않았던 방치된 재고를 들여오기 때문에 북한이 도입할 수 있는 수량 자체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이 소수의 전투기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4세대 이상급 전투기만 260대 이상을 보유한 한국 공군에는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미그 29와 수호이 27은 기체 자체의 성능도 현대 공중전을 기준으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미그 29는 애프터버너 사용 시 18,300파운드급 추력을 낼 수 있는 클리모프 RD-33 계열의 엔진을 두기 장착하여 마하 2.2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과거부터 극악의 엔진 수명으로 악명을 떨친 전투기입니다. 초기형 엔진의 경우는 동급의 서방 전투기 대비 불과 10% 정도의 짧은 엔진 수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성능 개량과 수명 연장이 이루어진 RD-33-3, RD-93 엔진조차도 서방 전투기보다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엔진 수명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투기 엔진의 수명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간에 전투기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비 및 부품 교체 비용의 증가와 작전 공백을 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예전부터 부품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제는 생산조차 되지 않는 미그 29 전투기의 확실한 후속 지원을 해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정비 능력이 전무한 북한이 미그 29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체가 제대로 된 출격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또 미그 29는 정면을 기준으로 적 전투기의 탐지 거리가 70km에 불과한 레이더 체계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한국의 KF-21에 장착된 APY-016K A4 레이더가 약 200km 수준의 탐지거리와 20개의 표적을 동시다발로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이란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수십 대의 미그 29를 출격시켜도 KF-21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 전투기를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현대 공중전에서 이 정도의 레이더 격차는 조종사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일례로 미그 29는 동유럽에서 발생한 군사분쟁에서 AIM-120 암람을 장착한 F-16을 상대로 시계외 교전에서 완벽하게 참패하며 성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AIM-120 암람은 개량형에 따라 최대 160km의 사거리를 확보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것만으로도 미그 29는 제대로 된 교전 성립이 어려웠으며 한국은 이보다 2배에 가까운 300km급의 사거리를 보유한 미티어 미사일을 KF-21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KF-21과 미그 29의 공중전은 한국의 일방적인 학살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 KF-21이 4발의 미티어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열기의 KF-21만으로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40대 미그 29를 모조리 격추할 수 있으며, 설령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일부 수량을 추가로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40대가 전력화될 KF-21 블록원만 있으면 북한의 모든 전투기를 제압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나마 수호이 27은 미그 29보다 상위 기종으로 평가를 받았던 만큼 개발 시점에서는 훨씬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역시도 KF-21을 중심으로 한 현대 공중전에서는 노후화된 구식 기체에 머물러 있는데요. 수호이 27의 최대 장점은 공중 우세 전투기인 F-15에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동성입니다. 수호이 27은 항공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순수한 비행 성능만으로는 역대 전투기 중 가장 이상적으로 설계된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이른바 코브라 기동이라 불리는 고난도의 비행은 서방의 군 전문가들조차도 놀라게 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전투기의 공중전은 기동성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동성 이외에도 적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전자장비, 원거리에서 적을 격파할 수 있는 무장체계 등이 함께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는 전투기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호이 27은 미그 29와 비교하여 그다지 차이가 없는 성능의 레이더를 탑재한 기체들이 대다수입니다. 전투기의 크기가 미그 29보다 커진 만큼 레이더의 물리적인 크기는 커졌지만 레이더에 사용된 프로세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호이 27의 표적 탐지 능력은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레이더의 크기가 커진 만큼 탐지 거리가 늘어났으나 레이더로 포착한 신호를 분석하는 처리 능력이 떨어졌으며 다수 전투기와 동시 교전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일부 기체에 대해 최신 레이더를 탑재하는 성능 개량을 진행했지만 이러한 기체를 북한에 넘겨줄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게다가 수호이 27은 장착할 수 있는 공대공 무장 측면에서 KF-21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현대공중전은 전투기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성능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이 발전하면서 시계외 교전이 중심이 되었고 레이더와 연동된 정밀한 유도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미사일의 성능이 중요한데요. 또한 강력한 전투기 성능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회피 기동 능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공대공 미사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호이 27에 장착할 수 있는 R-27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와 명중률 모두 실전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R-27 공대공 미사일은 개량 버전에 따라 다양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긴 사거리를 보유한 R-27ET도 고작 80km 수준에 불과하여 KF-21이 운용하는 미티어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1990년대 말에 발발한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전쟁에선 공중교전 간 24발의 R-27이 발사되었으나 적기에 피해를 입힌 미사일은 단 한 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겨우 4%에 불과한 수준으로 도저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데요. 따라서 북한이 수호이 27을 지원받아 기존의 미그 29보다 우수한 전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KF-21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40대에 KF-21 블록원 양산 체제에 돌입하였으며 2024년에 20대 생산 계약 이후 2025년에 나머지 20대의 생산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부터는 KF-21 블록2 80대를 생산함으로써 도합 120대의 KF-21을 전력화하며 북한과의 공군력 격차를 더욱 벌릴 것입니다. 각 전투기마다 4발의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은 산술적으로 일시에 480대 수준의 적성국 전투기를 모조리 격추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전투기가 시계의 교전이 불가능한 북한 공군은 한국 전투기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냥당할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 원했던 전투기는 러시아조차 생산하지 않는 미그 29나 수호이 27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신 기체라 할 수 있는 수호이 35 전투기였습니다. 수호이 27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4.5세대로 분류되는 수호이 35를 도입했다면 이는 한국 공군의 위협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를 넘겨주기는커녕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처리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러시아가 필요할 때는 북한에게 병력과 무기를 지원받지만 결코 두 나라의 결속이 탄탄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예정대로 120대 KF-21을 완벽하게 도입한다면 북한과 러시아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